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제9강 가스동력 사이클 카르노 오토 디젤 사바테 스터링 브레이튼 재생 제열.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고, 역시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바로 가스동력 사이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자료는 ENTS.KR 가시면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체 동력 사이클, 어떤 데는 가스 동력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기체 동력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사이클은 내적 가역이다. 내적 가역이다. 터빈 압축기 효율 100%, 또 리버서블 공식들 제가 앞에서 그 앞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기억이 되살아 나야 한다. 작동 전체는 이상기체이다. 이상기체.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하고 엔트로피가 있죠. 이것을 필히 TPV로 표현할 것. 예,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TPV로 해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수식을 간결하게 만들어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연소 과정은 외부 가열 과정으로 대체한다. 예, 간단하게 해석하자라는 뜻이고, 배기 과정은 외부 방열 과정으로 대체한다. 역시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는 무시한다. 비열 및 비열비는 상수로 취급한다. 즉 이제 핵심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즉 경향을 파악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 사이클은 압축기 및 터빈에서는 유체 속도가 빠르다. 운동 에너지 고려해야죠, 당연히. 100% 단열은 될 수 없습니다. 마찰 손실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적 가역, 내적 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교환 시 온도차는 필히 발생한다. 외적, 내적 가역이 아니다. 실제 사이클이고,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배우는 사람은 이제 간결하게 배우고, 이제 실무자분께서는 당연히 이런 거 뭐 싹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가장 기초가 이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완전 가역 사이클이다. 내적, 외적 가역 사이클이다. 이상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이다.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온, 등엔트로피. 즉 이게 바로 이제 외적 가역 과정이 뭐냐? 열 저장소와 작동 유체의 온도가 같다. 이게 외적 가역, 즉 등온 과정이라는 거죠. 내적 가역 과정이란 압축 및 팽창 시 등엔트로피 과정, 등엔트로피 과정. 그래서 등온 과정과 등엔트로피 과정. 뭐 가장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완전 가역이라고 하는데, 결론, 카르노 사이클의 결론, 열 효율은 열원과 열침의 온도의 비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만큼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카르노 사이클, 먼저 가역 등온 팽창 과정. 2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열을 받는 거죠. 가역 등온, 일단 등온 맞습니다. 2번에서 3번으로 등온입니다, 지금. 여기 온도, 엔트로피, 등온 맞고, 그럼 가역이 무슨 뜻이냐? 열원가, 여기서 열을 주지 않습니까? 열원가, 이거 작동유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이 온도가 똑같다. 역시 그것이 이제 이상인 거죠. 외적 가역. 가역 등온, 고온 열저장소와 작동유체의 온도가 같다. 외적 엔트로피 발생이 0이다. 라는 뜻이죠. 무한대 열기관기와 무한대 터빈을 설치하면은 뭐 가능할 수 있으나 역시 어떻게 무한대를 설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 여기 열기관기 설치하 열을 받습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터빈을 설치를 합니다. 해서 2를 뽑아내는 겁니다. 열을 받고 1 뽑아내고 열 받고 1 뽑아내고 이걸 미소로 하면은 열을 받고 열을 받아서 2를 생산한다는 거죠. 이것이 등온이라는 겁니다. 완전 외적 가역. Q와 W가 동시에 발생한다. Q하고 W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문제 풀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역, 델 Q는 TDS. 이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두 번째, 앞에서 배웠던 공업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거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 간단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 이거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 이건 가역열인 거죠. 여기다 REV 리버서블을 붙여줘야 합니다. 가역 과정일 때 엔트로피 정의가 이거니까 특히 열 저장소일 때는 온도가 등온이다. 아, 이거 매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고 이거 그대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적분하면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이유는 등온이니까. TH가 등온이죠. 그래서 이제 QI는 구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싹 살펴보면은, 그래서 QI는 구했고, 엔트로피 정의에 의해서 QI는 구했습니다. W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해라 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고, 이렇게 구하고 보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는 거지, 얘는. 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할까? 온도가 같답니다. 근데 또 이상기체인 거죠. 이상기체의 온도, 이상기체일 경우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엔탈피가 같은 거예요. 같으니까 얘는 0입니다. 얘가 0이면 결국 무슨 말이냐? 받은 열은 전량 1로 생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TDS, 요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DS, 이건 면적이라는 거죠. 민면적은 가역 열전달량이다. 즉, 여기서 이제 절대 0켈빈으로부터 쭉 이면적, 요것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이거는 VDP니까 PV 선도로 표현을 해야 되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니까 2번에서 3번, 요 면적, 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PDV, 이면, 여기 이렇게 밑줄 친 거, 이 면적,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편한 거죠. 직사각형이 돼버리니까. 즉, 이거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구해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이거를 구해도 됩니다. 이제 방법 1번이 있고, 방법 2번이 있고, 엔트로피를 구하는 게 훨씬 쉽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카르노 사이클 밀폐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개방계,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밀폐계뿐만 아니라 개방계, 양자 모두 적용된다. 그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여기는 이제 가역, 단열, 팽창 과정, 등 엔트로피, 팽창, 이게 가역, 단열, 등 엔트로피, 100% 효율 터빈 한 대 설치하면 됩니다. 즉 3번에서 4번으로 가는데 여기서 100% 효율 터빈 한 대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내적 엔트로피 발생이 0이다. 그러면 외적은 뭐냐? 열 전달이 없지 않습니까? 열 전달이 없으면은 외적은 없는 거예요. 0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TDS TDS 면적이 0인데 받은 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만 적용시키면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적용시키니까 여기서 WT가 구해집니다. 이것이 여기서 구해지는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못 구하는 거죠. 아직 지금 이제 못 구합니다. 3번의 온도하고 4번의 온도를 모르니까 못 구하는 것이고, 일단 오케이.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가역 등온 압축 과정. 여기서 이제 이렇게 4번에서 1번으로 가역 등온입니다. 저온 열 저장소와 작동 유체의 온도가 같다라는 말이 가역 등온이라는 뜻이고, 무한대의 열변기와 무한대의 압축기 설치 역시 마찬가지. 열을 뺍니다. 열을 방출을 하고 압축기 설치해서 압력을 올리고, 이거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왜 압축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샘플로 해놓은 그림을 보시면 여기 4번의 압력 있지 않습니까? 4번의 압력이 지금 쭉 올라오니까 이게 0.005바입니다. 0.005. 1바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바 대기압. 그러니까 0.005바를 계속 압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야지 압력을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 또 핵심 W하고 Q하고 W하고 동시에 발생한다. 이거 참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등온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
그래서 Q 역시 마찬가지. 이게 밑면적 0켈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것이 방열 열량인 거죠. 가역 방열 열량. 역시 또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를 구합니다. 근데 요게 뭐냐? 1번 온도하고 4번 온도하고 같습니다. 같으니까 또 생략되는 거죠. 서로 소거가 된다. 역시 이상기체일 때만 서로 소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번에서 다시 2번으로 가역 단열 압축 과정 100% 효율 압축기 한 대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역시 여기다가 TDS TDS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등엔트로피인데 TDS는 0이다. 열량은 0인 거죠.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WC가 여기서 이제 구해진다. 그럼 또 얘는 뭐냐? 얘는 또 아니 1번 온도 모르고 2번 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또 이거 물음표 치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해석을 다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의 목적은 열 투입량이 얼마냐, 열 방출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일 생산량이 얼마냐, 즉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요거도 있지 않냐? 요거하고 요것도 1이지 않습니까? 이거의 정체가 뭘까?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요거라고 했습니다. 4번, 3번 온도. 요거는 2번, 1번 온도. 이거 보시죠. 4번, 3번 온도 차하고 2번, 1번 온도 차하고 똑같습니다. 얘하고 같구나. 그 말은 곧 얘하고 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얘가 서로 같은 겁니다. 서로 같다가 무슨 뜻일까? 내부적으로 여기선 전기를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기 생산한 거를 내부로 다시 압축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딱 그어 보면은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으면 빨간색이 바운더리를 통과한 겁니다. 그럼 이 파란색 얘는 뭐냐?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소거가 되는 거. 뭐 고려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율, 우리 최종 목표는 뭐 효율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효율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투입 열량분의 생산한 전기량, 이거는 뭐 스몰 문자로 당연히 이렇게 질량이 똑같으니까 소거가 되는 것이고, W넷은 Q넷이다. W넷은 Q넷. W넷이 뭘까? 이 안의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각형 안의 면적이 W넷, Q넷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말하면 TS 선도에서는 이거예요. 이게 Q넷의 면적입니다. 근데 Q넷은 반드시 W넷하고 필이 같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고, PV 선도에서 여기 내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 면적은 W넷이에요. 근데 W넷은 Q넷하고 같으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즉 여기 내부 면적이나 여기 내부 면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역시 또 필히 기억하실 거는 가역 사이클일 때 성립하는 수식, 가역 사이클일 때 해석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무조건 다 성립하는 수식이고, 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은 가역 사이클일 때 이거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고, 실제 사이클은 이 면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사하죠. 유사하는데 면적은 아니다. 그래서 Q넷이 되는 것이고, Q넷은 뭐 당연히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QI는 여기서 구했습니다. QI, TH 곱하기 이거 이렇게. 그 다음 QOut은 또 여기서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3번, 2번, 1번, 4번, 이거죠. 1번, 4번이나 3번, 2번이나 엔트로피 차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차가 서로 약분이 되는 거죠. 서로 약분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남는다. 이게 바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입니다. 이거 결론이 이거고,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수식이죠. 이게 밀폐계에서 이제 똑같이 유도가 되는 것이고, 효율을 어떻게 높일까? 이거를 높이면 되는 거죠. 이거를 높이려면 화염 온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화염 온도를 높이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역시 재질 문제랑 그 다음에 화염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낙스 등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올린다. 그럼 얘를 낮추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낮추면 방출 온도를 낮춰라. 근데 또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외기 온도를 어떻게 낮출 겁니까?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효율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열원은 일반적으로 대기이므로 온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못 낮춘다는 겁니다. 고열원은 열저장소이나 열원이 열저장소가 아닌 경우 적용할 수 없다. TH 이제 컨스탄트 상수. 이제 열원이 고열원이 상수인 거 있습니까?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온도가 쭉 변하는 거지, 온도가 변해버리지, 상수가, 그러니까 대기, 해양은 상수죠. 또 고열은 상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고온 및 저온은 열 저장소의 온도이지 작동 유치의 온도가 아닙니다. 즉,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열 저장소의 온도입니다. 이게 작동 유치의 온도 결코 아니다라는 거 이제 좀 상당히 주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고열원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고열원이 1400도 정도 되면은 지금 가스터빈 있지 않습니까? 그 한 1400 정도 1400도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은 1400도 정도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83%? 현실은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Q는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구해라. W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구해라.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사행정 불꽃 점화 기간, 불꽃 점화 기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등적 과정과 두 개의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두 개의 등엔트로피 과정은 뭐 터빈 설치하고 압축기 설치하고 터빈 설치하고 압축하고 터빈이죠. 압축하고 팽창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요것이 앞에서는 등온 과정이었는데 가장 좋은 거죠. 왜? 등온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 가역. 여기서는 이제 내적 가역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 가역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내적 가역. 두 개의 등적 과정. 앞에서는 등온 했으니까 뭔가 또, 그럼 등적도 있지 않겠냐. 등적. 그것이 오토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가역 사이클이다. 압축 팽창 시 등엔트로피 과정이고, 압축비가 높으면 자연발화 및 엔진 녹고 현상이 발생한다. 자연발화. 즉 스스로 그냥 연소가 돼버린다는 뜻이고, 뭐 당연히 연료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자연발화 온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열 효율은 압축비와 비열비의 함수이다. 이것이 이제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잔뜩 또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 딱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정적이 뭘까? 밀폐라는 거죠. 밀폐계. 정압이 있고 정적이 있고, 정적은 밀폐계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했었고, 또 이거는 이상기체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쭉 살펴보면 여기는 W하고 Q가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좀 풀어지겠구나. 그럼 앞에서는 W하고 Q가 동시에 발생해서 매우 복잡한데 얘 등원 때문에 엄청나게 간결해져 버렸다. 얘는 W하고 Q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기 위해서는 패스가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 즉 앞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한계를 구하는데 한계가 또 모자란다. 없어요, 한계가. 반드시 패스를 정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개의 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2번이 가역 단열 압축 과정, 내적 과정,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럼 왜 U냐? 예, 밀폐계니까 U를 써야 합니다. 즉 밀폐계, 정적, 등적.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상기체일 경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썼습니다. 두 번째 또 밑에다가 그럼 2번에서 3번으로 가보자. 이거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여기 또 열을 받는 거고 또 E를 생산하죠. 그럼 당연히 여기 3번은 가역 단열 팽창 과정, 4번은 QI 열을 받는 거. 이건 당연히 2번에서 3번으로 가니까 이거고 4번에서 1번으로 가니까 QN은 이거고. 결국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싹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 다 됐고 패스가 반드시 정의되어야만 한다. 패스가 뭘까? 1번에서 2번 등 엔트로피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죠. 등 엔트로피. 3번에서 4번 등 엔트로피. 당연히 이겁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 3번 정적. 정적이라고 했죠. 이거죠. 정적. 그다음 4번에서 1번 또 정적이네요. 또 정적. 이렇게. 즉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싹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패스. 자, 그러면 이제 패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우선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TPV로 나타나라고 무조건 TPV. 그럼 이거 T 아닙니까? 일단 오케이. 여기는 여기는 오케이죠. TPV. 얘를 바꿔야만 합니다. 얘를. S를 밀폐계일 때는 U하고 S를 T하고 V로 전개하라. U죠. U를 T로 바꿔야 합니다. 그럼 S도 마찬가지. S도 TV로 바꾸고, 이제 개방계일 경우에는 이제 TP가 중요한 것이고, 얘를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바꿀까? S를 앞에서 배웠죠, 이거.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의 등 엔트로피 과정은 이것이다. 이 공식. 이상기체의 등 엔트로피 과정은 이 공식을 써야 한다.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것과 같다는 거죠. 네, 밑에 거는 또 밑에 것끼리 같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문제 푸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S를 TV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S를 TV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왔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계속 미지수를 소거해야죠. 그래서 보니까 1, 2, 1번 1, 2, 4, 3 1, 2, 4, 3 이것이 좀 유사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즉 이것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얘가 서로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온도에 관한 수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핵심,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은 미지수를 계속 소거를 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K는 B열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우선 일단 정리는 했는데 또 계속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써먹은 수식과 안 써먹은 수식을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우선 이거 안 써먹었잖아. 이것만 써먹었지. 이거 안 써먹었으면 이거 어디서 써먹을 거냐? 이건 당연히 열효율이죠. 열효율은 앞에서 제가 여기까지 썼고 QI는 이거 QOut은 이거 여기 이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그러면 또 최종 결과인 얘랑 또 얘를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킬까? 써먹은 수식과 안 써먹은 수식을 구분을 잘해라. 그러니까 얘를 이제 T1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얘는 T2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죠.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얘랑 이거죠. 이 수식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서로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았다. 수식이 한결 간결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냐? 이게 또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정답? 그럼 이거 내가 할 때마다 실험할 때마다 이거 오토사이클을 해석할 때마다 내가 1번의 온도를 알아야 되고 2번의 온도를 내가 측정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번의 온도 측정하고 2번의 온도 측정하고 그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즉, 이거 더 간결하게 유도를 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비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압축비 이거. 압축비는 Vmax 나누기 V미니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스톤이 맨 꼭대기에 갔을 때가 최소 최적 아닙니까? 피스톤이 맨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최대 최적이죠. 이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닌가? 뺑뺑뺑뺑 도는. 이거 상수라는 거죠. 압축비가 상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와서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서로 소거돼서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 또 이것이고요. 이게 압축비구나. 압축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압축비의 함수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1 빼기 K-1분의 1.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설계적으로 효율은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수식의 전개 방향 얘는 측정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얘는 설계를 하면은 그걸로 끝나버렸다. 이미 답은 결정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정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K는 BRB는 온도에 따라 변한다.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또 실제 그래서 이론인 거죠. 이론. 또 실제 곡선형 사이클 이 말은 이제 뭐 이렇게 탁탁 이렇게 뭐 설마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뭐 곡선을 이렇게 그리겠죠. 실제는 곡선형 사이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그 숫자를 넣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K는 당연히 1.4 여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공기 1.4 10바 정도 되면은 압축비가 10 정도 되면은 60% 상당히 높네요. 60% 오토사이클 효율이 높구나. 그런데 실제 오토사이클 효율은 약 25에서 30% 정도이다. 네. 매우 낮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매우 높습니다. 이론은 매우 높는데 실제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게 3번 때문이라는 겁니다. 압축비라는 것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압축비는 필히 여기에 압축비랑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축비라 그러면 여기를 뜻하는 거죠. 여기가 압축비이고 그래서 둘 다 여기도 분명 정적이고 여기도 분명 정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정적인데 기울기가 1번하고 4번하고 여기 기울기 있죠. 여기 기울기보다 여기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더 위로 삐져나간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공기의 특성이죠. 이상기체의 특성. 즉 압력을 한번 보죠. 압력. 요게 압력이에요. 파란색 선이 압력입니다. 파란색 선이 압력이 이렇게 등압이 이거고 등압이 100으로 본다면 등압이 이거예요. 이거. 파란색, 빨간색이 등적입니다. 그러니까 등압의 특성과 등적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등압의 특성, 등압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요, 이게. 그죠? 등적보다. 등적으로 가면은 등적으로 쭉쭉 가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점점 더. 그래서 이게 2번에서 3번 이게 3번이 문제라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압축비를 변화시켜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비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압축비를 올린다. 그럼 효율이 지금 43.9%죠. 압축비를 올립니다. 압축비 5.5, 5.9, 6.4. 효율이 올라갑니다. 효율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3번이 더더욱 더 온도, 이게 3번의 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더욱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이게 압축을 올리면 올릴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압축을 떨어뜨려 보죠. 떨어뜨리면 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효율을 높이려면은 당연히 압축을 높여야죠. 높이는데 3번이 더더욱 3번이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이 선이 압축비가 낮을 때, 압축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얘가 보시면 압축을 높이면 압축을 다시 높여보죠. 높이면 높일수록 온도가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게 더더욱 올라가죠. 이게 낮추면 낮출수록 더더욱 떨어지는데 효율이 안 좋고 이 문제.
즉 자연발화. 3번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연발화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착화점, 자연발화, 가솔린일 때는 250도에서 450도 정도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디젤일 때는 170에서 200도씨일 때 자연발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예제로는, 이거 900도씨짜리 예제를 제가 이제 900도씨 예제를 썼는데, 또 어떤 그림은, 아니 이게 좀 2400도? 자연발화라는 거는 이제 말단가스 여기서 그 자연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뻥 터진다고 스스로 뻥 터진다고 하는데 이거 왜 또 2000도라는 그림이 또 나오나. 네, 이거는 이제 물음표이고 여기서 또 체크 이거 최종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무조건 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부 면적 요 면적은 이게 받은 열량은 이거죠. 이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면적 이게 받은 열량이고 준 열량 방열 열량은 이렇게 해서 밑에 이 면적. 근데 필히 중요한 거 리버서블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Q 내시고 지금 W넷은 PV 선도에서 여기는 밀폐일이니까 절대일이죠. 절대일은 요거 공업일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이 면적이고 얘는 이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한 일은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준 일은 이렇게 이 면적이 되겠고 이렇게 이 면적. 그럼 결국은 얘 면적이나 왜 넷이니까는 필히 같아야만 한다. 그래서 오토사이클 열효율은 압축비와 비열비의 함수이며 이론적으로는 매우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디젤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온, 등적. 이번에는 디젤 사이클은 등압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사행정 압축 착화 기관. 압축 착화. 이게 연료를 압축시키면 이제 스스로 자연 발화에서 이제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꽃 점화, 강제로 불꽃을 넣어줘서 점화를 시키는 거고, 이제 1번에 연료를 투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꽃을 넣어줘서 점화시킨다는 것이고, 이거는 2번에서 연료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 발화 일어나게끔 만든다. 그것이 착화라는 뜻이고, 등압, 등적 과정과 두 개의 등엔트로피 과정을 갖는다. 일단 등엔트로피는 같은 것이었고, 여기가 정압이랍니다. 이게 등압, 정압. 여기는 정적은 똑같고, 요게 2번에서 3번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압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실제로는 마찰, 불완전 연소, 혼입 등이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내적 가역 사이클, 내적 가역은 요거 등엔트로피, 이거를 내적 가역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압축 및 팽창 시 등엔트로피 과정 압력 손실 없음. 자연 발화 가능성이 없다. 왜 자연 발화 가능성이 없을까? 2번 오토사이클에서 3번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 디젤 사이클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번이 온도가 낮습니다. 생각보다 낮다는 거죠. 생각보다 낮다. 왜? 정압이니까. 앞에서 앞 동영상에서 요거 파란색의 정압의 특성이 있고 빨간색 그 비체적의 특성, 이것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온도가 높다. 이거는 정압, 생각보다 온도가 낮은 거예요, 얘가. 특징이 그거고. 열효율은 압축비, 차단비, 비열비 함수이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에너지 보존식과 패스, 형태, 여기 형태 있죠. 얘랑 형태는 유사합니다. 여기가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가 패스. 특징은 여기는 CV라는 거. 여기는 그 밀폐입니다. 근데 여기만 개방인 거예요, 얘가. 신기합니다. 여기만 개방이니까 여기 2번에서 3번만 얘만 CP 정압비열을 써줍니다. 이게 특징인 것이고, 얘는 패스 같고, 요것도 패스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앞에서는 얘랑 V였습니다. 비체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것 때문에 수식이 좀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등엔트로피 얘는
이렇게 써라 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즉 이거 TP, TV, TP, US를 이렇게 바꿔라. 얘는 어떻게, 일단 얘는 됐습니다. 얘를 어떻게 바꿀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젤 그 정압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밀폐거든요, 얘가. 결국 밀폐계 아닙니까?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 밀폐계이다. 밀폐계는 V로 바꿔라. 그래서 P2는 P3, 저기, 위상기체 상태 방정식 아닙니까? PV는 RT. 위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하면, 예, 즉, 이거를, 예, P도 맞는데, 결국은 밀폐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V로, TV로 바꿔라. 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비열비이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수식은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효율을 이렇게 씁니다. 효율은 뭐 여기까지는 정의가 됐고, 그래서 쭉 오면은 Qout은 이것이고, Qin은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있죠. CP 나누기 CV. 여기서 이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K를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T1으로 앞으로 묶어내고, 그럼 이게 이렇게 되고, 밑에 게 이렇게 T2로 묶어내고,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이거, 수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어떻게 이거를 응용시켜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즉 앞에서 제가 강조를 했듯이 내가 써먹은 수식과 안 써먹은 수식을 구분을 잘해야 한다. 안 써먹은 거를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막 간단하게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여기 T1 나누기 T2, 이거는 뭐 앞에 오토 사이클이랑 똑같이 T1 나누기 T2, 이거는 그 압축비이다.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 뒤에 거. 이번에는 차단비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차단비? 그럼 압축비를 다시 보죠. 압축비. 이건 1 나누기 2입니다. 1 나누기 1 나누기 2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비체적을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해줘야 되는데, 비체적. 이거 0.03이에요. 0.1입니다. 0.2입니다. 즉, 밑으로 갈수록 이게 큰 숫자입니다. 비체적이. 이게 큰 숫자, 작은 숫자. 그러니까 당연히 1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큰 숫자인 거예요. 큰 숫자 나누기 작은 숫자. 그러니까 압축비입니다, 이게. 압축비. 이게 밑에 거 나누기 위에 거구나. 그러면은 분명 차단비란 말이죠, 이게. 압축비의 반대 아닙니까? 반대니까 차단비. 이거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즉,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3번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체적, 3번 비체적 나누기 2번 비체적이라는 거죠. 즉, 여기 1 나누기 2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3 나누기 2, 분자 분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단비죠. 밑에 여기 T3 나누기 T2, 여기는, 여기랑 같습니다, 지금. 여기 T3 나누기 T2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3번이죠. 2번, 3번은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그래서 이게 RC가 되겠습니다. RC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RC 빼기 1이 나오는 것이고, T4 나누기 T1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T4. 여기 T4를 T1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싹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방금 유도가 됩니다.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 여기서 이제 수식을 보면 RC가 1이면 일단 RC가 1이 뭘까? 2번하고 3번하고 비체적이 같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번하고 3번하고 비체적이 같으면 이건 뭐 정적 과정이죠. 그럼 오토사이클 아니겠습니까? 뭐 같다는데 그럼 오토사이클이 나와야 되죠. RC 1을 넣으면 0분의 0입니다. 이거 0이죠. 이게 0입니다. 이거 이제 수학 극한 하면은 여기 여기다 극한치를 취하면 K가 빠져나와요. 요 위에 K하고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즉 오토사이클이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유도한 수식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책에 나오기로는 이게 동일 압축비일 경우,
전제 조건 동일 압축비일 경우 항상 이것이 1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토 사이클의 효율이 디젤 사이클보다 항상 좋다. 전제 조건 동일 압축비일 경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동일 압축비라는 뜻이. 이게 1번, 1번에서 2번, 이거 있죠. 이 압축비.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기준으로 오토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를 기준으로 오토 사이클을 만들면, 요 위에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토 사이클인 거예요, 이게. 이게 오토 사이클이고, 밑에 거 이제, 2번에서 3번 요 빨간색. 이것이 디젤 사이클입니다. 그럼 다시 또 단면적. 제가 앞에서 계속 단면적, 이게 면적이 매우 좋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럼 단면적을 한번 보시죠. 단면적이 오토 사이클 단면적하고 디젤 사이클 단면적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이 단면적이 더 큰 겁니다. 이만큼이 크다가 무슨 뜻일까? 오토 사이클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거 윗면적. 이론적으로 오토 사이클이 매우 좋음. 빗금침 면적. 이 빗금침 면적이 뭐를 뜻하냐면은 추가로 받은 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에 이 빨간색 선에 비해서 추가로 이거 열을 더 받은 거 아닙니까? 추가로 열을 더 받았는데 이게 안쪽 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부 면적이죠. 그러면 그만큼 추가로 열을 받았는데 그 받은 열을 전부 다 추가로 일을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100% 좋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열을 받았는데 100%다 일을 생산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열을 받았는데 100% 일을 다 생산했다는 뜻이냐? 열기관 설명할 때 열을 받았으면 일을 생산하고 필히 열을 방출해야 하지 않느냐? 네,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전체 사이클이고 과정. 이거는 2번에서 3번 다시. 예, 이거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에서는 그 사이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열을 받았는데 전량 다 일을 생산했다. 이게 매우 좋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토 사이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것이 이 말이죠. 동일 압축비일 경우 무조건 오토 사이클이 좋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RC가 1일 경우, RC가 1보다 클 경우가 이것이다. 그러면은 또 RC가 1보다 작을 경우도 있지 않냐? RC가 1보다 작을 경우가 밑에 겁니다. 밑에 면적. 밑에 면적 뭐냐면은 일단 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건 디젤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 사이클의 단점이 뭐냐? 요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이거 온도 때문에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토 사이클은 압축비를 낮춰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오토 사이클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론적인 오토 사이클. 요거는 현실적으로 압축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오토 사이클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디젤 사이클이 이만큼 좋은 겁니다. 이만큼 디젤 사이클이 좋은 거죠. 디젤 사이클의 현실적인 장점이라는 겁니다. 압축비를 오토 사이클보다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위의 면적은 오토 사이클이 좋은 건데 이건 이론적이다. 밑에 면적이 오토 사이클의 현실이며 그러니까 디젤이 더 좋은 거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 대형 디젤 기관의 열 효율은 35%에서 40%. 여기는 실제 오토는 25%, 25에서 30% 정도.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이론이다. 이건 이것 때문에 불가능.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젤 사이클은 자연 발화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낮다, 없다라고 이제 자연 발화? 네, 그렇죠. 자연 발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 PV 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PV가 이게 3번이 삐져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온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3번을
요거는 2번 이렇게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탁 꺾은 거죠. 즉 3번 온도가 이제 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뜻이죠. 요거 3번 온도가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를 요만큼 뚝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압력 요거 파란색 압력의 그 특징이 있고 등압의 특징이 있고 등적의 특징이 있고 그것은 이상기체의 특성, 공기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DJ 사이클 좀 복잡하다. 압축비, 차단비, 비열비 함수이다. 이번에는 이제 사바테 사이클 뭐 이름이 많습니다. 뭐 복합 사이클, 이중 사이클, 정적 정합 사이클, 고속 디젤 엔진 사이클. 예, 역시 특징은 이제 정적 정합. 이렇다면 이제 오토하고 디젤하고 섞은 거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복합, 이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등적 과정 2개, 정합 과정 1개, 등엔트로피 과정 2개. 원래 4개였는데 총 5개지 않습니까? 이게 요게 1개 더 추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등적 과정의 특징, 오토사이클, 이론적 효율이 높음, 이건 등압 과정의 특징, 디젤 사이클이고 자연 발화 현상을 방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연 발화 현상도 방지하고 효율도 높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바테 사이클, 내적 가역 사이클, 압축 및 팽창 시 등엔트로피 과정 압력 손실 없음. 이거 당연히 뭐 결국 이거는 같다. 등엔트로피 과정이다. 열 효율은 뭐 압축비, 차단비, 압력비, 비열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시 먼저 PV 선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2번에서 3번이 결국 2번에서 3번이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얘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 이게 안 된다. 얘는 이렇게 온도를 탁 너무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효율이 낮다. 현실은 높은데 이론이 낮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일단 높인 다음에 이렇게 가자. 타협점을 찾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서 열을 받고 여기서 열을 받고 이 말이 이제 여기서 정적 과정 여기서 등압 과정. 즉 일단 다 밀폐계입니다. 이게 다 여기 다 밀폐계인데 여기만 개방을 시켰다는 거죠. 개방을 시켰다. 이게 개방계의 특징이다. 이게 뭔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효율이 좀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결국은 이제 어쨌든 사바테 사이클도 밀폐계의 특성인데 여기만 CP를 써라. 나머지는 다 CV인 거죠. 등압 과정이다. 아니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여기 그래서 이제 사바테 사이클에서 이제 뭐 그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기 압력 곡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등압 곡선하고 등적 곡선하고 이렇게 잘 하면 그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역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내부 면적 여기 내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 면적이 이거인가? 근데 이어야만 하는데 물음표. 네, 이게 요쪽은 CV이고 요쪽은 CP이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게 내부 면적이 이게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여기 내부 면적이 이게 아니다. 왜? 여기는 CV이고 이게 공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적용하는 공식하고 여기에 적용하는 공식하고 달라가지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기 위키백과 나무위키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또 유도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마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링 사이클 새로운 사이클인데 여기는 이제 등적 과정과 등원 과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여기 스터링 사이클의 최대의 차이점은 지금까지 계속 등 엔트로피를 썼는데 얘는 등 엔트로피가 아니라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등적 과정과 등온 과정, 이건 카르노 사이클과 매우 결론적으로 카르노 사이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시 일단 등온 과정이니까 외적 과정입니다. 근데 등적 과정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하여튼 원래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르노 사이클과 유사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완전 가역 사이클이 됩니다. 이게 등 엔트로피가 아닐지라도 이게 완전 가역 사이클이 되더라. 열 효율은 열원 온도의 함수이다. 결국 정답은 이건데 카르노 사이클 효율과 똑같다는 거죠. 스터링 사이클 효율은 카르노 사이클과 효율과 똑같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재생이 있는데 등적 과정 동안 작동 유체로부터 재생기로 열이 전달 후 재흡수. 이제 우선 카르노 사이클. 자, 제가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결국 이 바운더리에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바운더리에 걸리는 게 정답입니다. 바운더리에 안 걸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이 정답이죠. 네, 이렇게. 그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다시 나한테 투입하는 겁니다. 전기를 밖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죠. 여기 전기를 생산해서 나한테 그 작동유치한테 전기를 재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쪽의 상황입니다. 이건 전기를 생산했는데 스터링 사이클은 딱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그으면 빨간색 걸리지 않았습니까? 빨간색 화살표 똑같습니다. 카르노 사이클과 똑같아요. 그러면요 Q 요거 뭐냐? 열을 생산을 해가지고 나 자신에게 열을 다시 준다는 겁니다. 그게 재생이라는 거죠. 재생기. 그럼 다시 이쪽은 카르노는 터빈 한 대, 압축기 한 대. 매우 비싸겠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매우 비쌉니다. 이거 터빈 압축기 얼마나 비싼 건데. 얘는 열교환기 열을 생산해 가지고 나한테 다시 열을 주면 된다는 거죠. 재생. 이거 매우 싸겠구나. 이거 혹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효율도 엄청 높고 가격도 싸고 혹 갈 수 있다. 혹 간다. 혹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밀폐계이고 뭐 논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라. 두 번째 패스를 적용해라. 뭐 이건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고 특히 요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W 이것과 이것이 같다. 이건 등온 과정이라는 뜻이죠. 패스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건 TPV 여기서 Q12 이것이고 Q34 이거 파란색들 이것이고 뭐 결국 온도가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결국 Q34는 Q12랑 같다. 즉 카르노 사이클이랑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역 등적 방열 과정, 가역 등적 가열 재생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QI 어쨌든 리버서블이라고 했으니까 리버서블은 엔트로피로 문제를 풀고 TH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죠. 카르노 사이클과 똑같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0켈빈으로부터 이면적이라는 거죠. 이게 QI입니다. 그럼 Qout은 뭐냐? 0켈빈으로부터 이면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까지 일단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르노 사이클은 얘랑 약분이 됐습니다. 그죠? 왜 똑같으니까.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얘랑 과연 약분이 되겠느냐? 왜? 여기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인데 얼핏 보기에 같을 것 같지만 진짜로 같겠느냐? 약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수식 전개가 필요하죠. S를 계속 얘기하지만 S를 TPV 함수로 나타내라. 그래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구하기. 수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에 지금 밀폐계를 할 거니까 위에 거 써야 되는 거죠. 위에 거. 이거. 그런데 등온 과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 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역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차피 약분되고 일단 요게 남습니다. 거기에 이거인데 여기 보시면 1하고 2하고 같습니다. 1, 2, 4, 3. 근데 여기 1하고 2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4하고 3하고 같습니다. 서로 소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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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는 겁니다. 그 엔트로피 차가. 그래서 결국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연찮게 카르노 사이클 효율과 똑같다라는 것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결국 결론이 카르노 사이클과 스터링 사이클은 그럼 같다라는 뜻이냐? 사실 여기에 이제 모순이 좀 있습니다. 오류가 좀 있죠. 카르노 사이클이 더 좋습니다. 왜냐? 카르노 사이클은 요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확식입니다. 정확한 수식이죠. 그러니까 카르노 사이클이 정확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 간결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결식. 저 앞에서 엔트로피의 제가 얘기할 때도 정확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즉, 간결식이라는 거죠. 그래, 물론 이제 카르노 사이클과 스터링 사이클의 효율은 이론적으로 같다가 이제 뭐 시험 문제 풀 때 당연히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건데, 이제 좀 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암기는 이거 둘 다 양자는 같다.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자. 카르노 사이클이 정확한 거고, 스터링 사이클은, 거기서 조금 간결하게 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 미소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전달, 무한 표면적 및 무한 시간 소요, 뭐 이건 카르노 사이클이랑 그래서 이상적인 거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실제로는 유한 온도차, 유한 표면적 및 시간 소요, 이거 그래서 이상과 실제의 차이, 이건 카르노 사이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실용성, 외연 기관이므로 다양한 여론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외연 기관, 음, 다양한 여론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요령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매우 실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페열을 씁니다. 뭐 120도짜리 페열이 나온다. 그러면 그 120도 가지고 이렇게 스터링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죠. 장난감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효율이 높다. 근데 실제로 효율이 높느냐? 예, 밀폐 사이클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이제 밀폐 사이클은 수소나 헬륨을 쓴다고 합니다. 수소 쓰는 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헬륨이 안정하고, 또 수소를 또 쓰는 이유, 헬륨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 수소는 뭐 성능이 제 아무리 좋아도 뭐 폭발을 하는데 헬륨을 쓸 수밖에 없죠. 과연 효율이 높을까? 이론적으로는 카르노 사이클가 버금가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술 개발이 너무 어렵답니다. 이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 한 뭐 100년, 200년 전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상당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계 기술이.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릭슨 사이클, 이제 등압 과정 2개, 등온 과정 2개, 이건 등온 과정이었고요. 이건 등적 과정을 스터링 사이클이라 부르고, 등압 과정 2개를 에릭슨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효율은 동일하게 유도가 됩니다. 브레이턴 사이클, 앞에서 기체 동력 사이클로 카르노 사이클,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스터링, 마지막으로 브레이턴 사이클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스터빈 사이클입니다. 가스터빈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이거 전부 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브레이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압 과정 2개, 등엔트로피 과정 2개, 등엔트로피, 등압, 이게 다 등압입니다. 내적 가역 사이클, 이거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 열원의 온도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뭐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적 가역 사이클이다. 압축 및 팽창 시 등 엔트로피 과정, 압력 손실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하는 거. 실제는 그렇다면 실제는 단열이니까 엔트로피 증가 법칙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실제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가야 되겠죠. 열 효율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 열 효율은 압력비 비열비의 함수이다.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체 해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밀폐계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제 개방계가 되는 겁니다. 개방계, 매우 중요한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역시 똑같은 논리,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였듯이 첫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해라, 두 번째 패스를 적용해라.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여기 가역, 단열, 압축 과정, 즉 등엔트로피 압축, 등엔트로피 압축을 하겠다. 1번에서 2번. 당연히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3번에서 4번 가역, 단열, 팽창 과정 이렇게 뭐 나오는 것이고, QI, QOut 동일한 논리로 열이 들어가서 열을 이제 뿜어내야 되는 거죠. 등압 방열 과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 유도되는 것이고, 패스를 정의해라. 뭐 내적 가역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등압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역시 또 이제 정리를 더 해라. 이제 개방계란 말이죠. 개방계는 TP입니다. TP. P. 이건 됐어요. 이건 오케이. 얘를 TP 수식으로 바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TP 수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었고, 이래서 이제 P2, P3 얘랑 같고, 또 P1, P4 또 얘랑 같죠. 뭐 결국 얘랑 같다는 겁니다. 이게 왼쪽은 소거가 되니까 얘랑 같은 거죠. 결국 이거 이렇게, 이게 T의 함수로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미지수를 줄여 나가야 하니까 이제 열 효율은 이렇게 되고, Q0 이거 쓰면 되고, QI 이거 쓰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 T1, T2로 이렇게 앞으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결국 이 수식이 나오고, 이거는 뭐 결국 이거니까 약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역시 앞에서도 제가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이제 스탑 멈춰버리면 T1하고 T2를 측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할 때마다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이거 아직 덜 정리가 됐다. 압력비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앞에서는 압축비였습니다. 지금 압력비죠. 이게 이제 밀폐계냐 개방계냐. 그래서 압축비를 이렇게 압력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P1분의 P2, 즉 여기 P1분의 P2, 여기 압력이죠. 압력비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P1분의 P2 이렇게 정의되면 이거이지 않습니까? P1분의 P2. 그러면 T2 나누기 T1, T2 나누기 T1.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바로 답이. 그래서 답이 이렇게 유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압력비가 결정이 되면 효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설계적으로 효율은 결정된다라는 뜻이죠. 결코 이거는 여기서 더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즉 설계적으로 효율은 이미 결정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 RP에 여기 RP 프레셔 레이시오에 따라 가지고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공기니까 당연히 1.4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압력비 한 10바 정도 봐볼까요? 10바 정도라고 하면은 45%, 47% 정도. 요즘 뭐 한 20바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바라고 한다면 이렇게 56% 정도. 실제로 한 38% 정도 됩니다. 38%. 이게 한 요 정도 범위에서 38%. 이거 상당히 낮네요. 그 낮은 이제 실제 효율은 38% 정도. 왜? 비가역성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지금 가역입니다. 가역을 하는 거죠. 비가역성이 발생한다. 그 비가역성이 과연 뭘까? 요거 대표적인 요거. 여기서 마찰이나 오염 등에 의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엔트로피 증가법. 여기서 마찬가지. 일단 단열이었죠. 단열이기 때문에 비가역성은
이렇게 휜다는 거죠. 이렇게 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또 압축비, 여기 압축비가 지금 10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역시 압축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압축비가 10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니까 효율은 45.5% 나왔네요. 그럼 여기 압축비 10, 이 수식을 푼 거, 압축비 10으로 놓고 1.3, 45.5%. 네, 약간 이 수식은 한 48%? 네, 48% 정도 되죠.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48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45.5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K가 1.4가 아니라는 거죠. K가 변한다. 이것은 이제 정확히 계산한 수식입니다. 이건 정확식이고 얘는 그 간결식, 이건 배우는 사람, 이건 이제 실무자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압축비를 올려보겠습니다. 분명 압축비를 올리면 효율이 상승을 해야 합니다. 압축비를 올려보죠. 압축비를 올리면 48, 50, 51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압축비를 올려야 되는구나. 압축비 내려보죠. 압축비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예, 효율이 점점 떨어지죠. 아, 압축비 떨어지면 효율이 안 좋구나. 압축비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이해할 수 있죠. 어떤 거?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모양이 지금. 모양이 바뀝니다. 아, 이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이게 효율이 좋고, 이게 효율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이게, 여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길쭉해지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 그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면 갈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그 뜻이 이거라는 거죠. 여기는 방열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방열. 결국 이 면적이 그 전기 생산하는 면적이고, 이 방열, 얘가 지금 정사각형 모양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방열이 요거인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럼 방열이 작다는 거 아닙니까? 방열이 작다. 좋다는 거죠. 그럼 방열이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길쭉해지죠, 이렇게. 길쭉해집니다. 길쭉해진다가 뭐냐? 0켈빈. 0켈빈 기준으로 방열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직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그 것들을 생각을 해서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을 막 그리면서 자기 회사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TS 선도상에 표현해 가지고 막 면적을 그리면서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일까? 저런 이런 모양이면 효율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력학을 배우는 것이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를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엑서지, 이거 저번 동영상에서 엑서지를 제가 설명드렸고, 엑서지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턴 사이클, 재생 브레이턴 사이클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재생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스터링 사이클일 때 재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제너레이터, 즉 열을, 이거는 뚫었잖아요. 경계를 뚫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산을 했던지 아니면 내가 받았던지. 인데 재생이라는 말은 일단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그거를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거랑 똑같다. 가역 재생. 또 가역 재생이라는 말이 있네요. 가역 재생, 가열량하고 일 생산량하고 같다. 방열량하고 일 투입량하고 같다. 이러면 효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가열량, 열이지 않습니까? 열이 어떻게 일하고 같냐? 말이 되느냐? 방열이 어떻게 일 투입하고 같냐? 이거 열하고 일하고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앞에서도 제가 스터링 사이클 얘기할 때도 열을 생산해가지고 열을 줬는데 카르노 사이클이 효율이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 그럼 카르노 사이클은 일을 생산해서 일을 줬다는 거죠. 이게 카르노 사이클. 이게 열하고 일하고 같을 수가 있구나.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제가 디젤 사이클 설명할 때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추가로 받은 열은 추가로 생산한 일과 똑같다. 100% 좋다. 예, 열이 전량 2일로 생산된다는 거죠. 근데 열 기관은 제가 또 이거 디젤 사이클 설명할 때 열 기관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사이클은 아닙니다. 근데 과정은 이게 성립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재생, 재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뒤편에 재열을 배울 것이고 재생, 재열을 필히 해야만 한다. 근데 이제 실제 재생은 열기와는 온도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역이라는 말은 그 온도차가 없다. 실제는 온도차가 발생을 한다. 방열은 HRSG 설치하여 지역 난방을 활용해서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방열이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아요,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는 그 지역 난방 열로 쓰든지 아니면 증기터빈 설치해가지고 복합 발전 쓰든지, 이거 환경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복합 발전으로 증기터빈 돌려가지고 복합 발전을 쓰기 때문에 브레이턴 사이클이 매우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상기체 적용하는 것이고 역시 개방계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건 똑같고 여기 5번 있지 않습니까? 5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이 열을 받은 겁니다. 빨간색 즉 바운더리를 하나 긋고 그 바운더리 경계를 뚫은 겁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6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것 역시 그 바운더리 경계를 뚫었습니다. 리제너레이터 재생 여기가 자기 내부적으로 즉 여기 4번이 매우 고온입니다. 고온 한번 온도 볼까요? 여기 4번 쭉 그려보니까 550도 550도 매우 고온이죠. 이거를 4번에서 6번으로 열을 뽑아 가지고 이제 그 가역 등적 방열 방열 즉 열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뽑아냈습니다. 이 뽑아낸 열을 나한테 여기다가 2번에서 5번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을 재생이라고 부른다. 가역 등압 가열. 여기서 가역이라는 말은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똑같다.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똑같다. 온도차가 없다. 이게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이론입니다. 이거 현실은 온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 원래 2번에서 3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 열로 대체해 버리니까 5번에서 3번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열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만 열을 받아도 된다는 거죠. 조금만 열을 받아도 된다? 효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쓰느냐? 아마 소형 열병합 발전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대형 열병합 발전, 즉 발전소에서는 이 가스터빈이 아니라 여기 4번 열을 다시 HRSG를 통해 가지고 증기터빈 발전 돌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돌리는 게 효율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형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소형 조그만한 건데 증기터빈 발전을 또 돌립니까? HRS 또 설치하고 차라리 소형 조그만한 것은 필히 이렇게 이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재생 무지기 좋은 거다. 근데 이제 소형 조그만한 거일 때 쓰고 대형일 때는 당연히 증기터빈 발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냉각, 재생, 재열 상당히 이제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일단 중간 냉각 이게 압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압축을 시키는데 중간 냉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중간 냉각을 하면은 성능이 개선된다는 거냐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고 압축을 이렇게 2번 시키고 중간 냉각하고 재생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또 연소를 시키겠죠. 그럼 터빈을 통해서 여기서 리히터인데 또 재연소라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래 1200도짜리 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소를 시켜야죠. 실제는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상일 때니까 열만 받는다. 연소라고 하면은 또 연소 해석까지 화학 반응까지 또 해석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개념은 재연소시키는 것이다. 그 터빈을 두 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재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냉각, 재생, 재열. 그리고 핵심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왜 이리 복잡하냐? 그 이유는 당연히 성능을 개선시켜 보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브레이턴 사이클을 어떻게 성능을 개선시킬 아이디어가 뭐냐? 에릭슨 사이클이라는 거죠. 에릭슨 사이클처럼 만들면 된다. 앞에서 에릭슨 사이클, 등압 과정, 등온 과정. 여기서 핵심이 이제 그 등온 과정. 일단 등압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건 브레이턴 사이클이 등압 과정이고, 등온 과정처럼 만들면 된다. 등온 과정처럼 만들면, 이거, 그, 카르노 사이클 효율이 나온다. 이게 등온 과정,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등온 과정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 사실은, 이게 에릭슨 사이클이죠. 이렇게. TS 선도에서 등압, 등온, 등온, 등압. 이렇게,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하고 이게 에릭슨 사이클, 요거 아닙니까, 요거. 얘를 무한대로 설치하면은 에릭슨 사이클이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무한대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한 개 더, 이제. 한 개 더 추가하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좀 복잡해가지고, 좀 따분할 수 있겠지만, 네, 따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하간 핵심은 상태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구해진다. 제가 방법론을 설명을 하니까 방법론을 익히면 범용 방법론을 익히면 모든 시스템에 적용된다. 제가 범용 방법론을 가능한 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온도 압력은 당연히 온도계 재고 압력계 재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라. 1번 그 외기온도 있지 않습니까? 외기온도가 진짜 1도 변하면 얘 성능이 확 변합니다. 여기 온도계 12개 꽂고 12개 꼽아가지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압력계도 역시 정밀하게 압력계 제가 볼 때 한 3개 정도는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정밀하게 측정해야 된다. 이 값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확 변한다. 어쨌든 2개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다 구했으니까 오케이. 1번은 완벽히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2번 여기는 뭐냐? 당연히 얼마만큼 내가 압축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압축비를 4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P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P가 하나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압축비 요거 압력비는 주어지는 겁니다. 설계적으로 압력비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압력은 이미 주어지는 거죠.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설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뭐냐? 등엔트로피. 그래서 2개. P하고 S 2개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쭉 온도를 다시 인터쿨러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죠. 그럼 온도를 어디까지 여기서 그럼 등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등압이어야죠. 여기 압력하고 여기 등압 이미 그 압력은 결정되고 그러면 또 하나 당연히 온도 15도. 왜 에릭슨 사이클 만들 거니까 당연히 1번하고 3번하고 같아야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3번에서 다시 4번으로 역시 압력비는 설계적으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압력은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고 등 엔트로피 S 등 엔트로피니까 2개 줬으니까 4번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1번에서 여기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시키면 이게 나옵니다. 역시 또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시키면 이게 나오죠. 에너지 보존 법칙 시키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럼 4번에서 5번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왜냐 얘를 또 해석해야 되거든요. 얘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얘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에서 5번은 패스를 하고 패스를 하는 대신 당연히 압력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압력 손실은 없다. 16.208 압력은 하나 됐고 이제 요거 온도가 도대체 몇 도냐 이게 이제 물음표죠. 일단 5번은 해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라는 거죠. 요게 연소기에서 받은 연소기에서 이제 뻥 터트리면 5번에서 6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열을 줬죠. 이만큼 열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압력 16.20 압력 손실은 없다. 압력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계가 어떤 거냐? 온도. 여기는 1200도로 이제 줬네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면은 이 열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몇 킬로그램 넣어줘야 됩니다. 연료를 몇 킬로그램 넣어주면 온도가 짠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특히 여기 온도는 제어 온도입니다. 왜냐? 1200도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1200도짜리 12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건데 1300도로 넣어주면 안 되죠, 당연히. 1200도 그 제어 온도이다. 이게 설계 온도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제 6번은 결정이 됐고 6번에서 7번으로 갑니다. 역시 압력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설계치라고 했고 그러면 등엔트로피니까 두 개. 압력과 등엔트로피. 그럼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쫙 해봤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넣어준 열량 5번에서 6번으로 넣어준 열이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2라고 똑같은 거예요. 1이 생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500.8 1이 생산이 됩니다. 얼마만큼 넣어줬냐면은 500.8만큼 넣어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넣어준 열이 전량 1로 바뀌었구나. 아니 어떻게 열이 100% 1로 바뀌느냐? 예, 제가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 한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스템 전체로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 한계는 열이 전량 1로 바뀔 수 있다. 예, 증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서 8번 다시 이제 압력비는 이미 압력은 결정이 된 것이고 이거 제어 온도라고 했습니다. 1200도로 제어를 하겠다. 그럼 8번이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연소 열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연소 열량이 이제 또 500.8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8번에서 9번으로 갑니다. 역시 압력은 1.013바죠. 8번에서 9번. 9번은 이제 쭉 가면 대기압 1.013바로 결정이 됐고 하나 더 등엔트로피 이게 압력과 등엔트로피니까 이미 9번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이게 500.8로 결정이 됩니다. 아니 이것도 또 500.8을 넣어줬더니 500.8이 나오네.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 분명 열을 투입했죠. 열을 투입했는데 전기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열을 투입했는데 전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아우가 참 신기하다. 근데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 9번에서 이제 10번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재생, 여기가 재생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여기까지 아닙니까? 여기가 뭐냐? 여기 온도 이렇게. 그래야지 에릭슨 사이클이죠. 등온과 유사한. 그래서 에릭슨 사이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즉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요거를 여기 온도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온도가 여기 온도 154도, 여기 154도, 다 154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온도 여기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과 그다음 여기 4번하고 5번 에너지 보존 법칙은 똑같다. 이것과 이것은 같다. 등호 하면은 여기 온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온도는 결국 이거랑 이렇게 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필로 못 푸는 거. 연필로 풀 수는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이터레이션 해야 되겠는 게 연필로는 못 풉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10번에서 1번으로 다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10번에서 1번이라는 말은 여기 굴뚝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버리는 열입니다. 아주 조금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거 방열이죠. 이거 버립니다. 버린다. 그럼 얘는 뭐냐는 거지, 얘는 뭐냐? 전기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500.8, 500.8, 500.8, 전기 500.8, 여기 전기 중에 일부를 여기에다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인 거예요. 이게 여기만 생각하면 넷입니다. 넷. 그 과정은 열이 500.8이면 전기 500.8 나옵니다. 근데 전체 사이클로 해버리면 여기 500.8의 중에 일부 얼마냐? 141이네요. 여기서 141의 전기를 여기다가 투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141의 전기를 투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이, 얘는 과정이에요. 과정. 넷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기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계산은 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제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내가 구해야 될지를 딱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자세히 하면은 이거 범용 방법론을 익히면 모든 시스템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나온다는 거죠. Q, 들어가는 열과 생산한 전기는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열하고 생산한 전기하고 같습니다. 들어가는 열하고 생산한 전기하고 같습니다. 밑에 것이 문제인 거죠. 방열한 열과 투입한 일이 같은 거예요. 요거. 방열한 열과 투입한 일이 같다. 방열한 열과 투입한 일이 같다. 그럼 넷은 뭐냐? 넷은 효율은 Q인이죠. Q인 분의 넷은 이것 더하기 이거라는 거죠. 이거 아웃 더하기 인. 이번에는 이제 중간 냉각 재생 초고를 해볼 건데, 이제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핵심만,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재연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질문을. 재연소는 필히 효율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나 여기는 120도짜리 아닙니까? 120도. 120도에 재연소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 1400도, 아니 1200도, 1200도 재열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 1400도 한 개만 쓸 거냐. 여기 한 개만 쓴 겁니다. 한 개가 쓰는 게 낫습니다. 왜 한 개 쓰는 게, 터빈 두 대에 중고온을 쓸 거냐, 아니면 터빈 한 대에 초고온을 쓸 거냐. 당연히 한 개가 이게 낫죠. 왜? 온도가 높거든요. 이게 1400도짜리 아닙니까? 여기는 1200도짜리예요. 결국 핵심은 열원입니다. 열원이 1200도짜리라면은 1200도짜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근데 열원이 1400도짜리입니다. 열원이 1400도짜리를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 1400도랑 1200도랑 요 사이는 가역이 완전히 다 파괴. 유효 에너지가 파괴, 엑서지가 파괴. 열원에 따라 가지고 열원이 1400, 1500도짜리라고 한다면 이거 써야죠. 당연히. 터빈 한 대에 초고온 한 개.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열원과 작동유체의 온도차가 크면 손실일이 크다. 즉 가능한 한 열원과 작동유체의 온도차를 맞춰라 라는 뜻입니다. 즉 연소 온도를 높여라 라는 뜻인데, 연소 온도를 엄청 높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엑서지 개념, 유효 에너지, 엑서지 파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인한 비가역성, 열원이 이겁니다. 열원이 이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5번에서 6번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전부 다 파괴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그 다음, 열원이 이거일 경우, 이렇게 열원이 이렇게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원이 이거라면,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 빈 공간이 아주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나이스한, 아주 좋은. 그럼 열원이 이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열원이 이거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라. 이렇게. 그래야지. 그럼 이게 두 개로 나누면 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열원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된다. 결국 엑서지 파괴, 유효 에너지 파괴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해주고 또 정확히 계산 능력이 된다면 정확히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설계의 기초, 설계의 입문이 되겠습니다. 열원의 온도와 열원의 온도와 열 용량, 그 특성을 파악하고 열 전달 과정 중에 엑서지 파괴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라. 이것이 이제 원리 원칙인 거죠. 기본, 뭐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이고, 연력학은 엑서지 분석이 필수이고 연력학 제2법칙이 필수이고, 금속학에서는 당연히 제작 기술이 고려돼야죠. 아니 이거 뭐 1400도짜리 고무 패킹을 못 만든다면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속학, 재료학적인 있고 경제학적으로는 당연히 최소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 세 개를 합해 가지고 최적화, 연력학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금속학도 해석하고 경제학도 해석해 가지고 최적화라는 또 그 학문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튼 사이클 그 범용 방법론을 익히면 모든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